트럼프 대통령한테 공화당의 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냐 분명히 이제 따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마이너스고 장기화되면은 훨씬 더 큰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중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전쟁 행위를 안 하겠다. 그리고 갚아버리면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핵무기 만드는 거 완전 포기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한국이 우리 중동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느냐 이렇게 의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유가만 얘기하는데 네. 가스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두 귀빈을 좀 모셨습니다. 중동 불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두 분의 고견과 경험과 지혜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영목 전 이란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께 인사 한번. 네, 김영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만나 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뭐 중동 불안에 대해서 바로 나서기 전에 저희 채널에서 이 대사라는 이 직업을 이제 처음 경험하시니까 그냥 가볍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대사의 어떤 뭐 사전적 의미도 좋고요. 어떤 대사는 어떤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대사는 먼저 머리에 제가 떠오르는 거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네, 우리나라 정부의 지시를 받고 네, 또 상식적으로 그 대사가 판단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얼마나 많이 그 나라하고 그 가져올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일을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대사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혹시 대사님은 어떻게 이 대사의 정의를 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고 우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사는 그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또 상대방 국가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좀 그렇죠. 고달픈 직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 중동 불안이 2월 말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중동 불안을 뭐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지켜보 오시면서 어떤 소외감, 어쨌든 그 중동 지역의 대사로 계셨기 때문에 어떤 소외를 하셨는지 어떤 경고하고 어떤 이유고 이게 왜 일어났고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총론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습을 했다는 게 굉장히 그 역사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작년 6월에.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켜본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하면 굉장히 오래 가고 미국이 고생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역시 예상보다 더 고생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와 직결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면은 결국은 이란의 핵 개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황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미국은 이번 전쟁을 일으켜야만 되었느냐 그리고 이란은 왜 핵무기를 꼭 가져야 되겠다고 핵 개발에 집중을 했느냐 양쪽 다 그 국가의 생존을 지금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만큼 핵 문제가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큰 현안이 과연 협상 돌입하고 휴전 또는 종전이 될 것인가 이 주제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휴전 계획안을 보내놨다. 그리고 우리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지도부에서 우리 협상한 적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용목 대사님께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왜 협상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지 어떻게 추정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란이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자기들 굉장히 그 어려운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세 가지를 중요한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고 자기 권리를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식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타협이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타협이 된 것 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우리가 미국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하고 동의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 공식적인 입장 다르고 속사정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비밀 접촉 대화 같은 거는 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거다라고 내놓기는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어렵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또 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는 매우 초조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국내 사정을 보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 전체의 경제에도 큰 이제 장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전쟁이 과연 다음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화당에 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나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냐 분명히 이제 따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마이너스고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훨씬 더 큰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모든 요소를 이란 측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란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시작의 그 기초를 마련하는 이 상황에서 아마 앞으로의 협상은 매우 힘들고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란 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이란 편에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오로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견지에서 보면 절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던 것도 막아서야 그래야 차질 없이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도 이루어지니까 중간 선거를 나름 유리하게 치를 수 있는 것인데 예상 밖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 유가도 예상 밖으로 상승하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사님께도 여쭤볼게요. 트럼프가 좀 초조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시는지 좀 여쭤보시죠. 대체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내 정치적으로 네.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거가 잘했다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도 만약에 이란의 문제가 원래 본인이 얘기한 대로 once and for all 네. 영원히 영구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히 해결이 되면 모를까. 네.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유가만 오르고 다 모든 게 이제 질서만 디스럽션 됐다. 네. 이렇게 되면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초조하다고까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정세를 이제 판단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로. 나머지는 다 뭐 국방부는 거의 충성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그 전쟁의 경과를 볼 때 트럼프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란 입장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정치가 너무나 많이 분열됐잖아요. 우리는 통상 강경파다, 온건파다 이렇게만 구분하지만 그 밖에 정말 많은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파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 분열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정치권은 당연히 그 정권을 거머쥐고자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은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강경파가 봤을 때는 우리랑 협상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일종의 뭐 대파, 양파, 온건파랑 협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주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란 내 정세가 강경파가 좀 지휘하고 있다시피 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럼 그 협상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 그리고 실제 나름의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란 국내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협약사항, 협상안을 가지고 함께 그래 그렇게 종전합시다라고 같이 선언해 줄 수 있을까? 그 이란의 정치 상황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하고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상대방에서는 전혀 나는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설령 그 사람이 나와서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장 지금 현재 강경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강경파의 네. 동의가 없이는 아마 그렇게 나서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갈리바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강경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군사령관을 지냈고 네. 경찰청장을 지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테헤란 시장을 지냈고 또 이 실질적으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용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볼 때는 그나마라도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갈리바프의 입지도 그렇게 넓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강경파가 준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을 거고 만약의 경우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내부적으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실 많은 분들의 대질문은 사실 저도 아마 어쩌면 뭐 죄송하지만 두 대사님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전쟁 언제 끝납니까? 그래도 아무도 모르죠. 그 아무도 모르죠. 저는 한 분 안다. 한 분은 부채도사님이시다. 부채도사께 여쭤봐라. 그러나 어쨌든 두 분의 견해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의견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3월 안에는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의견이 맞다는 전제가 아니라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왜냐하면 의견을 먼저 드리고 두 분께도 여쭤보면 뭐 일단은 트럼프는 급해요. 그러면 어떤 그 잘 체결되기 어려운 협상안에 서로 동의할까의 문제인데 이란도 정말 심각하게 급합니다.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62%나 치솟고 62%나 치솟는다는 것은 그만큼 리알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사실 의지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전쟁을 지속하고 미국의 어떤 협상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치룰 전쟁 물자가 부족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의 협상안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3월 안에는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네, 제 전망이 분명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께도 한번 조언을 좀 여쭙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름의 네, 견지에서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3월 말로 생각하셨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작년에도 그랬고 트럼프 스타일로 볼 때 트럼프 전쟁이라는 거는 빨리 끝내고 빨리 철수하고 빨리 해결할 것이다라고 다 낙관적으로 생각했었을 겁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했었거든요. 그렇게 이번에는 빨리 끝날 수가 없다. 이거는 좀 오래 걸린다. 좀 오래 걸린다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면 4월 중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냥 나는 전쟁 행위를 안 하겠다. 그리고 갚버리면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문제는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이분이 그렇게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공언한 게 있잖아요. 네. 핵도 못하게 해야 되고 미사일 능력도 전부 해야 되고 정권의 성격도 바꿔야 되고 오픈시켜야 되고 자기가 얘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문제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본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은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끝나고 싶죠.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뭐 이란이 큰 선물을 가져왔다. 어마어마한 선물이다. 이렇게 막 굉장히 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마대사 말씀하신 대로 이란 내 또 김 교수님 생각대로 이란 내에 그렇게 예. 뭐 한 사람 한 파가 대표를 해서 미국한테 선물을 주고 그럴 만한 세력이 없어요. 갈리바프라는 사람은 예. 많은 혁명수비대 출신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강경파로 분류하는데 네. 이분의 직책은 국회의장일 뿐입니다. 국회의장이지 이제까지 이란의 정치를 쭉 보면 국회의장 그 라르자니가 국회의장을 오래 하셨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공습으로 살해당한 라르자니 사무총장이 국회의장을 오래 하셨었는데 국회의장한테 이런 거를 협상할 권한을 아무도 안 줍니다. 그리고 국회 자체가 작년에 6월달에 저 미국이 공습했을 때 뭐라고 결의를 이 갈리바프가 주도해서 결의한 게 호르무즈를 봉쇄를 하라.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갈리바프가 뭐 선물을 준다. 저는 그건 안 믿습니다. 다만 이거는 믿습니다. 이란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해도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망가지고 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속으로 고민하는 또 다른 요소도 있다. 그거는 한 정권 내에서 두 가지 오른손 왼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거는 믿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나 말을 통해서 그게 또 반영된 기사를 통해서 여러 정세를 많이 판단하시는데 글이나 말이 아니라 글이나 말이 담겨 있는 심리를 파악해야 되는 거네요. 네, 아주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읽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항상 뭐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예. 시장이 막 불안해하고 그 유가가 막 치솟고 그럴 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패턴을 보면. 불안할 때만. 네. 예.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좀 가라앉으면 이제 또 자기 페이스대로 또 갑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협상 전략은 때리고 겁주고 위협해서 얻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란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지금. 그렇죠. 좋습니다. 마대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큰 변수가 5일간의 이제 유예 기간을 주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이제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유화적인 것 또 압박용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지금 당장에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해병대 2,500명 그냥 곧 도착할 거고요. 또 산디에고에서 출발한 2,200명의 해병대예요. 네.
그것도 이제 순례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5일간의 시간이 지나버렸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란으로서는 더 버텨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지금 김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이 계속 되면 될수록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의 이 정부 정치인들은 그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폭발이 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정권 교체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다만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불만이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 측으로서도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견뎌왔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앞으로 2주, 3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여기에서 만약의 경우 강대강 대결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2주 내지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전쟁을 시작하고 6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군을 나와가지고요 배를 오랫동안 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선이 출발한다. 근데 함선이 출발하는데 대략 그 떠나는 군인들의 수를 역으로 추선해 보면 이제 영해권을 건너갈 수 있는 배가 2급함, 1급함인데 그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대략 배의 숫자로 헤아려 보면 20척에서 30척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배가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5일 줄게. 그 안에 협상하자. 협상 안 하면 협상할 때까지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상군 투입할 수 있는 인력들을 데리고 간다. 근데 그 배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정말 그 안에 협상이 없으면 그러면 지상군 투입이나 아니면 뭐 하르그 섬 등등의 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어떤 섬을 점령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협상도 안 됐는데 지상군 투입도 안 하면 굉장히 그 국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 또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셈식이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 속에서는 전쟁이 단기간 안에 끝나지 않는다. 협상을 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그랬을 경우 그러면 이끌고 간 그 군인들을 데리고 어떤 식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이란이 요구하는 협상 조건이 첫째가 네. 협상하는 동안 전쟁의 중단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의의 표시로 이걸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철수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란은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게 미군 기지의 폐쇄 내지 철수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걸프만 전체에서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나 지금 증파됐던 미군들을 철수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근데 셈식이 5일 내로 결정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네. 근데 5일을 그냥 넘기고 좀 마대사님처럼 네. 넘기고 갈 수도 있고 또 정말 그 이스라엘의 압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압박이나 이란을 정말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그 세력들이 미국에도 있을 겁니다. 네. 그 강경파들의 압박에 이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작전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해병대 두 파티하고 또 공수 82 공수단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82 공수단은 그냥 비행기 타고 하루면 도착하니까 다 합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작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호르무즈 해역 전체에 네. 하르그 섬 점령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옵션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네. 저는 더 시급한 거는 그 호르무즈 인근에 있는 섬에 터널에 있는 작은 배들 저 폭격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 작은 배들을 하고 그 잠수정들을 그 해병들이 처치하는 그런 작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적으로. 네, 지금 방금 우리 김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미 미군이 지금 현재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미군이 어디로 진주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섬이나 또는 해변 산악 지역 이것을 상륙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척으로서는 혁명수비대뿐만 아니라 정규군이 60만이 또 있습니다. 네네. 배치를 이미 굉장히 강하게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군이 이 상륙을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미군의 상당한 희생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을 계속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매우 고민을 할 거로 봅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고민하는 만큼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시간을 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진짜로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병대를 투입을 시키고 전쟁을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계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48시간 이내에 안 하면은 발전소를 파괴를 하겠다 하는 네. 이 시나리오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러한 쪽으로서도 어마어마한 피해고 또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피해가 됩니다. 자, 양쪽에서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도 가도록 내버려 둘까? 저는 양쪽에서 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긴장을 빨리 약화시키고 종전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너무 지금 바깥으로 내세우는 요구 조건이 너무 큽니다. 서로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진정한 이 중재하는 나라에서 빨리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도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주 깊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중재자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마지못해 그걸 받아들이면은 어떨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협상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5개 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제네바 협상을 했는 거는 딱 한 건입니다. 네.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15개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재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일단 지금 현재 적대 행위를 여기서 멈추고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협상의 입구만 마련해도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지상군 투입 및 뭐 해군 군함 투입 뭐 이 경과를 좀 지켜볼 때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는 게 이제 하르그 섬을 점령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악수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명 혹은 이상의 우리 미국 군인들이 하르그 섬에 집중된다. 그 조그만 섬에.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집중 포격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내 정치적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미국 군인이 뭐 표적이 될 만한 그런 특정 지역에 딱
점령하는 스타일로 가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부분 비슷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잠깐이면 몰라도 그렇죠. 조금 머물러 있으면 바로 표적이 되는데 거기 어떻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냥 하르섬이나 부쉐르 원전을 공격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소리일 거라고 성동격서 같이 나오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제일 중요한데 네. 핑계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핑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란이 요구하는 협상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려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증파된 미군을 철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양보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핵에 관해서는 농축 정도 갖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네네. 그 농축 정도하고 그 물질을 어떻게 하느냐 갖고 이제 내놔라. 미국은 내놔라 입장이고 저 이란은 못 내놓는다. 우리는 희석까지는 할 수 있지만 못 내놓는다. 거기까지 하다가 지금 전쟁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쟁을 했으면 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 전에 이란이 요구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져와야 되고 최소한 오바마 대통령 때 맺은 JPOC 이거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미사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란도 이번에 협상하면서 다른 거는 못 건드려. 우리는 핵농축 얘기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미사일 규제하고 지역의 이제 그 프록시들 그러니까 이 후티 반군이나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런 단체들을 도와주는 거를 이제 차단을 하는 거를 서약을 하면 오바마보다는 자기가 잘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입장에서도 개선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요구하면서 타협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란은 아주 적극적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거고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애초에 이 중동 전쟁의 발단의 근원이 어쨌든 국제사회 혹은 국제법 관점에서는 이 핵제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적어도 그 협상 안에 다른 건 몰라도 뭔가는 포기하고 뭔가는 득해야 될 텐데 그래도 핵제재만큼은 성공했다 해야 성공한 전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정권 교체나 뭐 나머지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핵제재를 성공할 것인가, 과연 이란이 핵 포기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그 질문을 좀 드리면서 동시에 많은 독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남기시더라고요. 재밌는 질문인데 왜 핵 제재의 대상은 적대국 진영만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미국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고 뭐 핵을 다 갖고 있으면서 왜 적대국 진영에게 핵을 갖거나 갖기 위해 한 노력을 하는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도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의 당연히 질문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에서 왜 한쪽에서는 핵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진영에서 핵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렇죠. 제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핵을 가진지 안 가진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게 시몬 페레스 국방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이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정책을 이렇게 했어요. NCND라고 No Confirm, No Deny.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지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다 안 있다 아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모호한 정책이죠. 지금도 그게 일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이 그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원칙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나라에서는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NPT 체제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북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세 나라가 이렇게 핵무기를 새로 개발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다음에 한 나라라도 못 막으면은 이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원칙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국방력으로 볼 때 안전하다. 네. 다만 단 한 가지 염려가 있다. 신정 체제 하에서의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된다. 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이란 측에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 지도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갈이 아니다. 진짜로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를 했고 그리고 3차 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김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핵 협상에 있어서 자루가 딜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고 전쟁 끝낼 수 있다라는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그 미국 측에서 마지막으로 이란 측에 이렇게 제시했다는 이런 안을 보면은 저는 거기에 조그마한 빛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15년에 JCPOA 그러니까 이란 핵 협정을 체결했을 때의 내용을 보면은 이란이 3.67% 우라늄 농축하는 권한을 언제까지 하는 거냐 앞으로 10년. 그래 앞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2025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3.67%의 제한을 받고 그 이후로는 풀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 물질을 이제 갖는 거 그거는 얼마나 하냐면 300kg까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300kg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 우라늄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무게는 농축 우라늄을 할 때는 202kg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관을 하는데 언제까지 보관해 15년이라고 했어요. 그게 2030년에 끝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2030년이 가면은 이란은 핵무기를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보유하는 거 아니야. 이 협정이 잘못돼서 그러면서 2018년에 떠났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계속해서 뭐라 하냐 하면은요. 우라늄 농축은 단 1%도 안 되고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약이었죠. 예.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미국 쪽으로서도 생각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측에서 제시한 것이 1.5%입니다. 네. 1.5%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왜? 이거는 주권국의 권리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1.5%만 주로 의학용으로 사용한다. 치료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협상을 해서 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IAEA에서 매우 긴밀한 모니터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1.5%만으로 한다 하고 이걸 영구히 가져간다고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핵무기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핵무기 만드는 거 완전 포기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만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1.5%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부여받게 되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미국 쪽에서도 이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란 측에서도 미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도 역시 일몰 조항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5년 후라고 하면은 네. 5년 후에는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일말의 빛이 보인다는 것이 미국도 이걸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란도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 그 60% 지금 이제 그 농축된 우라늄 그게 441kg이 있습니다. 2리터짜리 물통이 생수통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우리가 6개 묵지 않습니까? 식스팩. 예. 그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탈취를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탈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 핵 협정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 이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죠.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량을 해외 반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441kg 60%는 제가 보기에는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쪽에서 다 우리가 이 협상에서 승리했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다가 잘 이용하면은 이 문제 핵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14개의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그 합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대사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핵협상 관련해서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핵심이 이 결국 60% 농축돼 있는 440kg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네. 미국은 바깥으로 끄집어내야지만 이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협상가들 입장에서는 협상에만 그 몰두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입장과 미국 내 강경파들의 입장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440kg 농축된 60%짜리를 이제 어떻게 갖고 나오느냐, 얼마만큼 갖고 나올 수 있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4개 항은 이제 이게 해결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나 자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미국이 제재를 풀고 동시에 투자를 해달라. 예. 그리고 그러면 광물하고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잖아요. 네. 이란의 자원이 아주 그 우리는 석유가스만 얘기하지만 광물 자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개발을 못 하고 있었던 게 많거든요. 그거를 미국한테 이제 그 개발권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아주 반전 드라마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관심이 있죠, 사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일이나 최소한 지역의 그 하마스나 뭐 헤즈볼라 이런 거 지원하는 걸 줄여야 되는데 네. 이란이 너무나 굴복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그 적당한 선에서의 합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재자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핵보유국이고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정말 뭐 그 파키스탄의 정변이 많지만 하여튼 군에서 이제까지는 잘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중재가 돼서 협상이 된다면 파키스탄으로서는 굉장히 정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네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사우디의 이제 그 지원을 바라고 작년에 방위 협정을 맺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로부터 지원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파키스탄은 이점이 많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또 미국하고도 대화가 되고 중국하고도 대화가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두 분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정보가 이제 이란 대사를 지내신 김영목 대사님도 또 이스라엘 대사를 지내신 마영상 대사님도 또
외교부에서 중동국장을 오랫동안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으로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핵 보유 여부는 알 수 없다. 이게 어쨌든 현재로서는 결론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이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으로 가고 결과적으로 종전 혹은 휴전의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갖게 될 한 가지 실 중에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 관리. 이 카드를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은 욕심을 내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지켜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어렵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란으로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주권 침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이 응하지 않고 설령 그렇게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분쟁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란의 그 해변가에 있는 미사일 진지라든지 아니면 드론 진지 같은 것이 계속 그걸 갖다가 귀찮게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네. 왜냐하면은 이게 종전 협상을 하고 핵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는데 구태여 거기에 미군 함정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나토 함정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제 문제도 제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전 통항을 평시에 그걸 보장을 못 한다고 하면은 이란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대사님과 경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중동 지역은 특히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뭐 한국 입장에서 엔지니어링사들 또 건설사들 이들이 중동에 도시를 건설하고 해양 플랜트를 건설하고 석유 화학 플랜트 건설하고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당 부분에 그러니까 이란뿐만 아니라 이 걸프 국가 중동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석유 정제 시설이나 뭐 창고나 수출입 하역 설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 부분 좀 부서졌지 않습니까? 이걸 어쨌든 중동 전쟁이 종료된과 동시에 재건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 재건 사업에 한국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또 기회를 갖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중동을 관할하셨던 두 대사님께 그런 기회가 한국에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이제 다 평화로 돌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옵니다. 네. 그리고 이란도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까지 생각한 건 주로 가능한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UAE 그렇죠. 이런 나라들을 주로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나라들도 부서진 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주문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제일 이제 반전 드라마가 쓰여질 곳이 이란이거든요. 네. 이란은 정말 모든 게 노후화돼 있고 많은 국토도 넓고 할 게 많은데 네. 그동안 오랫동안 생존 때문에 못한 게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을 만약에 미국이 제재를 풀고 미국이 앞장서서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유엔의 공식적인 경제 제재가 같이 풀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란으로부터의 비즈니스 기회도 상당 부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두 분 대사로서 또 역할을 이제 지내시면서 경제적인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중동 지역에서 많은 산업 기회를 갖는 거. 이제까지는 네. 대사들이 예. 뭐 카타르나 UAE나 대사들이 경제 협력 그리고 투자 뭐 무역 이런 데만 지금 집중하다가 갑자기 이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돌아가야죠.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외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포스트 워 그러니까 전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마도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전쟁이 멈추어진다고 한다면은 네. 그리고 이란이 그야말로 서방 진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개방적인 자세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하고 이란하고의 이 경제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급속도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란은 대국입니다. 그리고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쟁으로 해서 파괴되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 걸프 국가들도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사관이 아직도 거기에 그대로 문을 안 닫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석유 대금을 70억 불을 이란에 줘야 되는 그런 빚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경제 제재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억 불을 카타르에 있는 은행에 우리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란 측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회를 생각을 해서 우리는 상당히 여기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하고 경제 관계를 계속 이게 강화해 나가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혹시 한국이 경제적인 이익에 너무 민감하지 않느냐? 과연 한국이 우리 중동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느냐? 네. 이렇게 의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좋은 사인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UAE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 화성 탐사선 보내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과학자가 카이스트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사우디에 지금 덴티스트들이 와서 그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눈앞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중동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거나 우리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나라냐 아니냐를 매우 따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대사님, 이스라엘 대사 또 이란 대사 두 분의 대사님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는 두 분께 정책 제안이라는 관점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안보가 어쨌든 한 번 더 흐트러지는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산업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통상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플랜트나 해양 플랜트 같은 거 발주하고 수주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통상. 그리고 실제 그 건설업에 착수하고 완공되는데 2, 3년 정도 걸립니다. 통상.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 시범 운영하는 데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통상적인 엔지니어링 산업의 구조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고 전쟁 후에 복구하는 작업은 시의성을 다툴 겁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사나 건설사, 물산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의 트랙 레코드로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납기를 준수하고 건설 시공 일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그것보다 앞당겨서 완공하는 모습들을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이죠. 네, 다른 유러피언 국가의 엔지니어링사나 중국 엔지니어링사보다 더 잘하고 있는 영역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외교적인 접근만 잘 된다면 이 재건 사업의 기회를 좀 우리나라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시사점은 복구 작업에 당장 들어선다 하더라도 지금 이 파괴된 정제 시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 전 단계의 원유 공급 수준이 당장
제대로 되기는 어렵다.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는 예술의 범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술적 경지에서 정책을 단행하고 에너지 안보를 우리는 실현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소를 잃었으니까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워낙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전쟁이나 변수가 등장할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원유 수급처, LNG 수급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에너지 안보를 고려했을 때 우리 당국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제안에 대한 어떤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마 먼저. 대사님이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중요한 게 이제 그 상대방 나라들한테 우리가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친구다. 우리가 빼먹기만 하는 경제 동물이 아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일본 보고 네. 경제적 동물이라 욕했는데 사실은 한국이 좀 더 심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네. 그거를 좀 국민과 회사, 기업들 상대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네. 교육 플러스 지금 우리 다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네. 공기업 문화도 그렇고 민간 기업 문화도 그렇고 책임지기 싫은 문화들. 그러니까 이 자원 확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설사 지금 투자를 해서 내 임기에 어떤 혜택이 안 나오고 나중에 뭐 손해가 나더라도 네네. 그거를 참고 견디는 이제 그런 문화가 필요한데 누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공격하고 뭐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음. 그게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네. 그래서 문화를 좀 바꿔야 되고 네. 제가 이 대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들은 이런 개도국들은 전부 파이낸스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수출입은행에 의존하는 파이낸스는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원 확보나 큰 플랜트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그 자금 운영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술력하고 그 관리 능력하고 그다음에 자금 능력하고 네. 이게 결합이 돼야 네. 많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지금 너무나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도 많고 뭐 우크라이나도 많고 이란 뭐 그다음에 카타르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LNG 가스의 20%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카타르는 지금 우리가 다 망가져서 폴스마저르라고 선언했잖아요 이미.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3년 5년 걸린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공급 못한다 그리고 만세 불렀어요.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스가 사람들이 원유가만 얘기하는데 네. 저희 나라는 가스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거든요. 그 가스가 못 들어오면 많은 산업이 정지가 되고 그 가스 부족이 되면 도시 생활 자체가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정부가 잘 보고 그 투입을 해야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수요가 많고 자꾸 적자가 늘어나고 네. 재정 적자가 나라마다 지금 늘어나는 게 그게 이제 앞으로 그 올해부터 내년까지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관의 공동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는 석유와 가스가 우리 지금 현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물량의 70%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하니까 우리 경제는 그냥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이게 문제점이 있다. 네.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시점이 이제는 왔습니다. 네. 이제는 거기에 빨리 이제 우리가 해서 여러 군데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낸싱 문제가 있는데 네. 전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수출입을 통해서 하는 파이낸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도국에 지금 지원하는 OD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ODA가
유엔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각 나라의 GDP의 0.7%는 해외 원조에 사용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간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만은 여전히 0.21%입니다. 그것은 OECD 전체 평균보다 훨씬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 0.21%더 낮아집니다.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도 걸프 국가들은 부유하죠.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지 않는 여러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가자 지역은.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 ODA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은 이 경제적인 이익만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이런 개도국에 대해서 지원도 하는구나. 그리고 가자 지역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자 지역은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건설 회사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적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역 중동 지역에 있는 개도국에 대한 이런 ODA 사업 이것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UAE의 바라카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해서 지어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참 잘 됩니다. 잘 되고 아주 모범적인 모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제 원전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체코에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캐나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쭉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아주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 우리 바라카 원전 했는데 당신들이 가서 바라카 원전에서 한번 보고 UAE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라.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가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거 완벽하다. 공기도 절대적으로 늦추지 않고 완벽하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우리가 원전 수출하는 데 있어서 UAE가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파트너 이걸 계속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잘 끝나서 그야말로 중동 지역의 안정을 이루게 하게 된다면은 아마 아브라함 협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UAE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은 교류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국가들 그리고 한국 삼각 협력 체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쟁 이후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거로 봅니다. 고견 정말 감사하고요. 중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혜를 갖고 계신 두 대사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모으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ODA 사업에 이렇게 관여하고 참여한 적이 있어서 이 ODA 사업이 얼마나 상대국 국가들을 나의 친구 국가로 만드는 프로그램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외교는 소위 말하는 친구로 우리나라의 친구로 다른 나라들 만드는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겠습니다. 두 분의 소감 말씀 여쭙겠는데요. 두 분이 함께 토론한 것도 처음이시고요. 그리고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한 것도 이제 처음이시니까 두 분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김 대사님하고 같이 이런 이 토론회에 참석한 게 굉장히 영광입니다. 우리 외교부로서도 대선배님이시고 또 같은 공간에 또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제 직속 상관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전문가이시고 또 이란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저 우선 김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주제 선정을 잘하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저하고 마 대사님이 편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찬이십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특히 마 대사님이 마지막에 제가 코이카 이사장을 했는데 항상 저가 또 우리가 뭔가 하려면 ODA가 너무 규모가 작다. 그걸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말씀을 저는 안 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저희 기업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도 가고 뭐 이란, 중동,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 많이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ODA가 좀 커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그 1대1로를 많이 비난하잖아요. 그 서양 사방식 비난이거든요. 네. 받는 나라 입장에서 잘 활용되면 좋은 그렇죠. 건데 예. 불필요한 거를 이제 남의 나라 돈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꼭 중국이 뭐 너한테 빚을 털어서 죽게 하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중국 기업들이 그 덕을 엄청나게 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뭔가 그 파이낸스를 더 강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ODA 확장이죠. 네. 그래서 정부로서는 부담이 많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분 고견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자분들께 뭐 이 중동 전쟁의 정황과 향후 우리에게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책적 대응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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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